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플로크에 근무하고 있는 남궁봉수라고 합니다. 플로크사에서는 매 분기마다 이와 같은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6개월 전, 그러니까 약 벌써 반년이 흘렀네요. 반년 전에 이 전력 분석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웹 세미나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전력 분석기를 사용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사용법이라든지 문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서 전력 분석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력의 품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를 측정해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력 분석 장비, 그리고 접지 저항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장비들이 어떻게 측정되고 전력의 품질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은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장소인데요. 이쪽은 저희가 지금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았는데 정말 그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력 품질의 문제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현장에서의 측정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보여드릴 그 데이터는 약 한 달 전쯤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을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전력의 품질의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력 품질을 보아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의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고조파에 대한 의심을 시작합니다. 고조파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특히 3차, 5차, 7차 고조파로 대표되는 역상분, 정상분, 영상분 고조파는 우리의 전력의 품질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분 고조파인 3차 고조파는 Y결선에서 중성점으로 전류가 유입되게 하므로 전압의 레벨을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5차 고조파로 대표되는 역상분 고조파는 모터의 자개를 역상으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모터가 제대로 된 힘을 내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하므로 과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7차 고조파로 대표되는 정상분은 설비의 이상 트립 현상들을 발생시키고 과열 현상을 일으키므로 고객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조파는 분명히 많은 나쁜 일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체 전력 품질 문제의 40% 정도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력의 고조파 다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전력 품질의 노이즈는 딥앤스웰 현상입니다. IEC 61,000번이나 EN 501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주기 혹은 한 주기에서부터 1초간 혹은 수초간의 전압의 변동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터가 기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동 전류가 6배에서 7배, 많게는 8배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순간 전압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압의 하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전압 하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설비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딥앤스웰 현상은 전체 전력의 품질 문제 가운데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로 전력의 품질에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접지 저항입니다. 이 접지 저항은 보통 한국에서는 일종 접지 15옴 미만으로 관리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접지를 15옴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지는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접지의 측정 및 관리는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지를 측정하는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접지는 설비에서 접지를 분리하고 난 후에 25m, 50m 떨어진 곳에 봉을 받고 접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비를 그 사이에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곳에서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24시간 항상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는 곳은 접지 저항을 심지어 5년까지 측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곳의 접지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플루크사의 1625 키트2라는 모델은 활선 상태에서도 접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접지 저항을 스택리스 반시라든지 아니면 셀렉티브 측정 방식을 통해서 활선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접지 저항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지가 잘 관리되어 온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접지 저항이 15 미하로 관리되었다 할지라도 설비와 접지 사이의 임피던스 값이 높은 접지 저항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의 길이의 문제라든지 중간에 부식 상태라든지 접촉 저항 같은 것들은 이 활선 임피던스의 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활선 임피던스도 측정하고 싶어 하시지만 이와 같은 측정하는 장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장비 가운데서 두 가지 장비, 첫 번째로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1654B라는 모델과 그리고 전력 분석기 435-2를 직접 라인에 걸어서 한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과거에 측정됐던 문제가 되는 곳의 이벤트 4개를 직접 한번 보고 어떻게 전력의 품질의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20분 전쯤에 라인 설비를 좀 미리 걸어 보았습니다. R상과 S상과 T상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였고요. 접지를 연결하여서 각각의 전력의 품질을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설비의 전력의 품질은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보시는 파형은 전압의 파형인데요. 이 전압의 파형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은 고조파가 아주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의 고조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보시게 될 데이터는 이상 트립 현상이 20분에 무려 4번이나 발생한 곳입니다. 이쪽은 현장에서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크 용접부터 시작해서 많은 모터들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팬이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반파 종류까지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전력 분석기를 걸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전력 분석기를 걸지만 전력 분석기를 걸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간헐적 문제들을 내가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여드린 435-2에서는 대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는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롱텀의 그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규준 IEC 61,000번이나 EN 50160 기준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을 이벤트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의 데이터는 연속으로 저장하면서 밑에 있는 이벤트란에 어떤 이벤트가 몇 번 있었는지 카운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동안에 4번의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이벤트란에 4라는 숫자가 쓰여 있게 되고요. 그 이벤트란에 4라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이벤트 4번이 각각 언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한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숫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형으로 저장이 됨으로써 내가 어떤 전력의 품질을 보실 때 파형까지도 이벤트 구간에서는 저장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과도 현상, 트레전트에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100V 이상 튀어도 우리 전력 분석기 435-2에서는 그 부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단위로 저장을 하고 파형까지 저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각 상별로 어디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전류의 파형까지도 같이 관찰하게 함으로써 이 전압이 상승된 이유가 각 상별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고조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고조파가 단순히 3차, 5차, 7차 뿐만 아니라 50차 고조까지 측정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차수만큼 그 고조파를 설정을 하신다면
그 차수를 모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간 동안 바그래프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들이 타임 에볼루션 기능을 통해서 초 단위로 고조파의 변동량을 저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벤스웰은 어떻습니까? 디벤스웰은 단순히 반주기의 전압의 RMS 값까지 표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전력 분석계에서 10/12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 전력 분석 장비는 10사이클을 평균 내서 평균값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RMS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200ms의 RMS 평균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기가 20V가 튀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200ms로 놓게 된다면 그거의 10분의 1인 20mm 아주 낮은 10분의 1 값의 전압 변동값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력 분석기 435-2 같은 경우에는 하프 사이클 RMS를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따라서 435-2는 하프 사이클의 RMS의 값을 저장하는 기능과 그리고 보통 10사이클 혹은 12사이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RMS 평균값을 동시에 저장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에 맞게끔 선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의 디벤스웰, 고조파, 과도 현상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단순히 고객들이 이 장비를 현장에서 걸어놓고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까지도 장시간 동안 걸어놓은 후에 오셔서 데이터들을 취득하시고 이것을 보실 때 내가 필요한 이벤트 구간만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 장비 가지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RSD상의 전압과 전류를 거시고 내가 보고자 하는 고조파와 디벤스웰과 과도 현상과 파워 팩터와 적산 전력 이와 같은 것들을 선정하시면 이와 같은 모든 시간들의 이벤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분석기 435-2에서는 플리커 현상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에서는 쇼타임과 롱타임 두 개가 PLT, PST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압의 밸런스라든지 전류의 밸런스까지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밸런스는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IC 규정과 EN50160 규정에서는 전압에서의 밸런스가 2%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저장하시는 매체 가운데 전압의 언밸런스율을 측정하셔서 2%가 넘었을 때는 RSD상 가운데서 어떤 상의 전류가 높은지를 체크한다거나 혹은 기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 분석기 435-2는 간단한 측정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압과 전류를 거시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디벤스웰, 고조파, 플리커, 언밸런스, 적산전력, 전력, 파워 팩터 등 여러 가지 것들 200가지가 넘는 파라메터들 가운데서 원하는 것만 측정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저장하신다면 스스로 장시간 저장과 이벤트를 손쉽게 보실 수 있게끔 카운팅하시고 카운팅된 것들을 클릭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길 원한다면 클릭하고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파형까지도 보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1654B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장에 가서 걸어서 이 건물 내에서의 활선 임피던스를 보시고 그리고 과거에 측정했지만 한 달 전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측정했던 이벤트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까지 저희가 전력 분석기 435-2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전력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에 이어서 계속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전력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력 분석계로 어떤 문제들을 측정하는 것들도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의 품질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제가 고조파이고요. 그것과 버금가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디벤스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력 분석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셔도 되지만 세 번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지저항입니다. 접지저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5ohm으로 보통은 관리를 하시는데요. 접지저항 값이 15ohm이라 할지라도 접지에서 설비까지의 임피던스 값이 높다면 이 접지는 제대로 된 관리된 접지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콘센트에서 접지까지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접지 저항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전쯤에 출시됐던 업그레이드된 인스톨레이션 메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접지까지, 설비에서 접지까지의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활선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전력의 품질의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 장비도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장비가 바로 이 1654B라는 모델입니다. 이 1654B는 단순히 전압과 주파수, 그리고 절연 저항, 도통 시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곳에서의 활선 임피던스 값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RCD 테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CD 테스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설 전류 값이라든지 혹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들이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떨어지는 곳에서의 속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누설 전류 값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654B에서는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접지 저항은 라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접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일반 접지처럼 설비를 접지봉에서 제거하시고 난 후에 비활선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접지 저항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체커 기능이 있어서 이 장비 하나로 전압과 주파수, 절연 저항, 일반 저항, 그리고 활선 임피던스, RCD 테스터, 상측정 장비, 접지 저항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는 가격대도 뭐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면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이 금액이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금액이 290만 원 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데모를 원하신다면 플루크 02-539-6311로 전화하셔서 요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장비에 대한 데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장비를 가지고 이곳 설비에서의 활선 상태, 활선 임피던스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장비를 이미 이곳 설비에 연결을 했는데요. 이 설비는 크게 세 곳의 그 측정 테스트 봉이 꽂힐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활선 임피던스 측정하기 위해서 이쪽은 접지에 연결하게끔, 가운데는 접지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접지 쪽에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L은 일반 라인으로 해서 R상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N은 중성점으로 해서 제가 중성쪽에다가 측정 클립을 물려놨는데요. 한 번, R상에 한 번, S상에 한 번, T상에 한 번 해서 이곳의 저항값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ON 스위치를 누르시면 전원이 바로 들어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0점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한번 일반적으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번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곳 측정하실 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전력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주의하라는 뜻에서 번개 표시가 나와 있고요. N과 P와 L 모두가 정상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 버튼을 2초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측정해서 눌렀을 때 L과 N, 다시 말해서 라인과 중성점의 저항값은 0.025, 아주 훌륭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과 P, 다시 말해서 라인과 접지의 저항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초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0.035옴, 아주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눌러볼까요? 이쪽은 라인과 N, 라인과 P,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가 돼서 각각의 값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라인과 접지 간의 임피던스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력 분석계를 측정하면서 말씀드렸던 모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곳이 약 2옴 가까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우 높은 값에 비해서 이쪽은 너무나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콘센트에서 어떻게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계속해서 1654B를 이용해서 콘센트에서 접지까지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아직 한 번도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일반 분전반에서 측정했던 값보다는 높은 저항값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콘센트에서 분전반까지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의 저항값이 분전반에서 접지까지 연결된 선보다 길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저항값은 아까 금방 측정했던 것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4B는 콘센트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와 같은 별도의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54B를 구매하시면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면 콘센트에 꽂을 수 있게끔 제공되어 있고요. 이것이 각각의 지금 세 선이 있어서 이곳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색깔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접지 쪽 녹색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빨간색 라인은 이쪽 L라인에 들어가고 파란색 선은 N상에 N쪽에 꽂히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출시된 지 약 1년 정도가 됐는데 데모 장비를 뜯어서 만져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비가 좀 낯선 장비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렵진 않나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 가서 데모를 하고 측정을 했을 때 정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쇼트되어 있는 Z1 이쪽에다가 노터리 수치를 맞추시고요. 꽂으시면 됩니다. 꽂고 난 후에 이쪽에 테스트 버튼을 이쪽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0.175옴 나와 있는데요. 이 0.175옴은 아까 제가 보셨던 0.05옴이나 0.15옴보다 좀 높은 값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센트에서 분전반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의 저항, 케이블의 저항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이곳 0.175옴도 아주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LP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과 접지요. 이쪽에서는 0.465옴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성점과 접지 간에 또 저항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0.465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훌륭하게 좀 잘 관리되고 있는 값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분석계를 거셔야 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1654B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접지 저항과 활성 임피던스를 측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분 개개인이 전력의 품질과 관련된 기준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준들을 가지고 전력 분석계를 살펴보신다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확실하게 전력의 품질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달 전에 측정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전력의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운받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력 분석기를 통해서 전력 품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루크 1654B라는 장비를 가지고 임피던스, 활선 임피던스의 값을 측정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전력 품질의 측정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력 품질을 측정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력 품질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크에서는 전력 분석기 4352와 1654B 그리고 접지 저항계 1625 키트를 통해서 접지 저항값 그리고 라인까지의 임피던스 값 그리고 전력의 품질을 측정을 해서 모든 전력의 품질의 문제들을 측정하고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고객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한 곳은 전력의 품질이 너무나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달여 정도의 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있었던 전력 품질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들, 리콜을 띄우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 이벤트 부분입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동안에 4번의 이벤트가 있었다는 숫자들이 카운팅이 되고요. 이 카운팅된 숫자들 밑에 있는 F4의 스위치를 누르시면 어떤 이벤트들이 언제 어느 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12시 16분에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22분, 26분, 33분 이렇게 4번 발생되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공장을 라인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벤트의 종류는 A 채널과 B 채널의 트레전트, TRA는 트레전트의 약자인데요. 전압의 과도 현상이 B 채널, 그러니까 S상, R상, S상, S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레벨은 100V 이상의 전압이 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설명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플루크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8기가의 SD카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RMS 레코더라든지 웨이브폼 이벤트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캡처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캡처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RMS는 전압의 레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트레전트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압이 순간적으로 많이 튀는 것들이 보이진 않고요. 아주 작은 레벨 뛰었다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레전트 모드는 RMS 이벤트로 보시는 것보다는 보시면 웨이브폼 이벤트로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웨이브폼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압이 좀 순간적으로 튄 것들이 보이고요. 파형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전류의 레벨이라든지 전압의 레벨들을 이 전력 분석기 435-2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고객분들이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형이 뛰었지만 이 화면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플루크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간에서는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소프트웨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로고 4.2를 이용해서 저희가 435-2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기 위해서 연결을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이 바로 이런 화면입니다. 이쪽에 보면 435-2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은 128번 저장 128번을 다운로드 할 건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전력 분석기에 무엇을 가지고 측정했는지, 그리고 이게 델타 결선인지 Y 결선인지 결선 방법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거 모드로 저장됐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인터벌은 몇 밀리세크로 인터벌을 저장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몇 번이 있었는지, 스크린은 몇 개가 있는지가 표시가 돼서 4번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측정하는 시간과 종료한 시간이 2014년 4월 30일에 있었다는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측정한 파라메타들이 나와 있는데요. RMS 값이라든지 반주기의 전압과 전류의 값이라든지 파워 팩터라든지 THD, 그 다음에 3차, 5차, 7차 고조파 이와 같은 것들을 저장했다는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간단한 그림이 표시가 되고요. 내가 다운로드 받을 것들이 이벤트까지 다운로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USB를 이용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요. 435-2에 있는 SD카드를 분리해서 노트북의 SD카드 포트에 꽂아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USB를 통해서 다운받기 때문에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정도 더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운로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용량이 몇 킬로바이트인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운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다운을 받게 되면 이제 처음 화면이 숫자로 나와 있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RSTN의 전압과 RSTN의 전류의 값에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파라메타들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분석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플루크에서는 이와 같은 숫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래프도 좀 표시가 됩니다. 이건 저희가 하프 사이클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것인데요. 하프 사이클의 장점은 뭐냐면 빠른 변동까지도 이벤트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벤수회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맥시멈 값, 평균 값, 미니멈 값, 이벤트 값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 값만 보고 싶으시다면 평균 값만 누르시고 보시면 평균 값에 대한 변동량이 보이고요. 내가 맥시멈 값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맥시멈 값만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색깔이 변했죠. 그리고 맥시멈과 평균과 미니멈 값과 이벤트를 누르신다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벤트가 보면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생했는데요. R상과 S상의 전압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택티스는 보시는 것처럼 전압의 분포도입니다. 내가 측정하는 전압이 449V부터 440V까지 약 9V의 편차가 있고 각 전압별로 어떻게 몇 번 찍혔는지, 누가 제일 어떤 전압에서 가장 많은 전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447V일 때 가장 많이 찍혔네요. 700회 이상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압의 변동이 얼마큼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지, 어느 전압대에서 가장 많이 찍혔는지를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압의 상간전압, 성간전압 세팅이 다 가능하시고요. 평균 값을 볼 건지, 미니멈 값을 볼 건지, 맥시멈 값을 볼 건지 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주파수와 언밸런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는 언밸런스, 전압의 언밸런스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파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선택할 때 주파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는 나오지 않고요. 언밸런스율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0.5% 정도 미만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압의 언밸런스율은 EN50160이나 IC61000번에서는 2%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와트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값은 지금 거의 변동량들이 없고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튄 값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설비를 맥시멈 가동해서 로드가 최대한 걸리게 해서 가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원을 온시키는 정도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켰을 때 순간적으로 와트 값이 올랐고요. 에이징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변동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트 값만 보실 수도 있고요. 파워 팩터 값도 같이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 팩터 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실 수가 있죠. 처음에 거의 1에 가깝다가 기동됐을 때 값, 그리고 대기였을 때 값의 파워 팩터의 변동량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때 와트 값도 같이 놓고 보신다면 와트의 변동에 따라서 파워 팩터가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적산 전력, 그래서 적산 전력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쭉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은 우리가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기억하신 것처럼 다운로드 받을 때 스크린 4개, 그 다음에 이벤트 4번 있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스크린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화면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쓸모있는 부분은 처음 화면밖에 없네요. 그 다음이 고조파 부분입니다. 고조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D 값, 1차, 3차, 5차 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하신다면 9차, 11차, 나머지 부분 모두 해서 50차까지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7차까지 많이 보신다고 한다면 THD, 그 다음에 3차, 5차, 7차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대 그래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타임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시간의 변동에 따르는 차수의 변동량들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THD 값을 놓고
전압의 THT 값의 변동량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압만 보기를 원하신다면 위에 있는 전류를 클릭한 부분들을 없앤다면 전압의 THT 값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RST상 모두가 3%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들을 눌러놓고 3차, 5차, 7차를 누르시면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하모닉 부분이라든지 영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벤트 4번 있었던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아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435-2에서도 웨이브폼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작은 스크린으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파워로고 4.2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어떤 많은 파형들이 있네요. 근데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먼저 R상의 전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상의 전압을 놓고 봤을 때 트레지언트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RMS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RMS 이벤트에 보시면 1차 부분에서 RMS 이벤트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R상만 놓고 한번 보면 이렇게 텄다고 보이지만 많은 부분이 튄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1V 정도의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웨이브폼에서는 좀 트레지언트에서는 100V 이상의 과도 현상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00V 이상의 과도 현상이 있었는데 RMS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0V의 트레지언트 과도 현상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RMS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전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전류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왔네요. 뭐가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DC분이 유입된 것처럼 밑으로 가서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발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DC분 유입 부분과 어떠한 기기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시간이 12시 16분 37초인데요. 제가 전류에서 부분, 이 부분 사용, 기동했을 때 이 부분에 들어온 신호들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이 쭉 이동된 부분들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벤트를 보시면 전압에서 트레지언트가 있었다는 것, 같은 시간대에 트레지언트가 있었던 RST상의 트레지언트 과도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상의 전류. R상의 전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S상의 전류. S상의 전류에서도 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T상의 전류. T상의 전류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네요. 그럼 N상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N상에서 전류가 순간적으로 튀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류에 지금 유입이 많이 됐던 것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4차까지 놓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튀면서 밑으로 갔다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상들은 어떨까요?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4차 부분에서는 보시면 T상에서 일반적인 전류가 순간적으로 DC분이 유입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쉬프트 됐다가 약 200ms 후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했던, 트레지언트가 발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시간대에 전압에서 트레지언트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접지로 전류가 유입되는 부분이나 혹은 DC분이 유입된 부분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시간대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대에 새로이 기동되는 장비들이 무엇인지 혹은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력 분석기 435-2는 전력의 품질의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지 문제라든지 혹은 활선 상태의 임피던스는 새로운 다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지만 고조파라든지 와트라든지 파워팩터의 변동 같은 것들은 435-2로 충분히 저장하시고 파형까지도 보셔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장된 파일들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혹은 텍스트 파일로 변형을 시키셔서 나중에 엑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한글 파일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 분석기는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데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석기와 기타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 설비들을 충분히 감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와 같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력 분석기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시거나 혹은 구매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데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프로크의 남궁봉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